이 도둑놈의 새끼들! 감히 떡을 훔쳐먹고도 발 때문에? 니들 부모가 그리 가르쳤느냐? 한양 종로 장터 한복판, 화가 치민 떡장수가 어린 사내 아이를 관하로 끌고 가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도둑이 아닙니다. 제발 동생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누추한 행색의 한 과부가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하시오. 이 아이들의 떡값은 내가 드리겠소. 대체 이 남루한 과부는 누구이기에 아이들의 떡값을 대신 내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 처참하게 매맞은 남매는 정말 배고픈 거지에 불과한 것일까요? 고된 삶의 끝에서 운명처럼 만난 세 사람. 이것이 조선 팔도를 뒤흔들 복수국의 서막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초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한낮, 한양 종로 장터는 온갖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왁자지껄 떠들썩했습니다. 여기 싱싱한 오이 사세요. 아침에 막 따온 오이요. 비단 저고리 한 벌에 단양. 이보다 싼 데 없어요.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여 귀가 얼얼할 지경이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먼지가 펑펑 날리는 통에 코끝이 매캐했지요. 그 북저기는 장터 한복판, 떡집 앞에 유난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고개를 쭉 내밀고 수군거리는 것을 보니 필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었지요. 이놈들아, 감히 내 떡을 훔쳐먹고도 뻔뻔히 고개를 들고 있느냐. 당장 손목을 자르고 혀를 뽑아버려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떡장수 주인 김첨지의 고함이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팔뚝만 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노기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호통 아래에는 고작 1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와 10살 남짓한 계집아이가 서 있었는데 그 꼴이 얼마나 처참한지 차마 눈뜨고 보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사내아이의 얼굴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올라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했고 입술이 터져 선홍빛 피가 턱으로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사내아이는 동생을 온몸으로 감싸 안은 채 떡장수가 휘두르는 몽둥이를 등과 팔로 막아내고 있었지 않겠어요? 아이의 옷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었고 본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때가 꺼멓게 끼어 있었습니다. 곳곳이 해져서 살가죽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누더기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총기가 넘쳤으니 예사 집안 자식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지요. 계집아이는 오라버니 품에 파고들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가느다란 어깨가 공포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지푸라기처럼 마른 손가락으로 오라버니의 옷자락을 꽉 움켜쥔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계집아이 역시 치맛자락은 해져서 술이 풀어져 있었고 얼굴과 손발은 흙먼지로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지만 그 얼굴 윤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지 모를 기품이 배어 있었으니 마치 본래는 귀한 집안의 기수였으나 어쩌다 이 지경까지 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오라버니 무서워요. 계집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둘러서서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저 아이들 떡을 훔쳐 먹었다지 않소? 그러게 말이오. 요새 거지 새끼들이 버릇이 없어도 한참 없어. 하긴 배가 고프면 도둑질이라도 하게 되는 법이지. 저 꼴을 보니 며칠은 굶은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도둑은 도둑이지. 손목을 잘라야 본때를 보이는 거요. 사람들의 말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가엾다며 혀를 찾고 누군가는 도둑놈들이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지 뭡니까.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괜한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지요. 떡장수 김첨지는 떡을 만드는 솜씨로는 장터에서 첫째가는 장인이었으나 성깔만큼은 불같아서 한번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김첨지가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떡 3개를 훔쳐먹고도 돈이 없다 우기니 오늘은 기어이 도둑놈의 씨를 말려야겠다. 여봐라, 저놈들 손목을 붙잡아라. 떡집 사원 둘이 우르르 달려들어 사내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내아이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도둑이 아닙니다. 저희는 떡을 훔친 게 아니라 어제 품을 팔고 받은 돈으로 사 먹은 겁니다. 떡값은 반드시 갚겠사오니 제발 동생만은 살려주십시오. 사내아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어린 목소리에 군중 사이에서 누군가 안쓰럽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으나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김첨지가 비웃었습니다. 반드시 갚는다고? 너의 꼴을 봐라. 옷은 누더기요. 신발도 없이 맨발이 잤느냐? 품을 팔았다고? 그 더러운 몰골로 누가 품을 사겠느냐? 거짓말도 유분수지. 김첨지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사내아이가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도 이런 누더기가 없었고 두 아이 모두 맨발에 발바닥은 갈라져 피가 배어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남루한 거짓골이라 해도 사내아이가 말을 할 때만큼은 웬만한 양반과 도련님 못지않게 또박또박 존댓말을 썼고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기계가 서려 있었지 않겠어요? 계집아이가 떨면서도 오라버니를 부르는 음성에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배어 있었으니 마치 본래는 귀한 집안의 자식이었으나 어쩌다 이 지경까지 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김첨지가 몽둥이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사내아이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계집아이가 비명을 지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만두시오. 군중 사이를 헤치고 한 여인이 떡장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남루한 배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치마는 물 빠진 남색이었고 저고리는 여러 번 기워서 누더기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상투도 올리지 못한 채 헝클어진 댕기로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손등은 거칠게 트고 갈라져 있어서 오랫동안 고된 일을 해온 흔적이 역력했지요. 하지만 그 초라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눈빛만큼은 호랑이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턱을 든 자세와 어깨를 펴고 선 모습에서 풍기는 기품은 저 여인 역시 단순한 천민이 아니라 한때는 제법 살림을 하던 집안의 안주인이었음을 짐작해 했지 뭡니까. 김첨지가 여인을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도둑놈들 편을 들려는 거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은자 하나를 꺼내 김첨지 앞 땅바닥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은자가 햇빛을 받아 번쩍 빛났습니다. 떡값이오. 이 아이들이 진 빚은 내가 대신 갚겠소. 이제 그만 놔주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 저런 거짓골인데 은자를 갖고 있었어? 저 아이들과 아는 사이인가 보네. 아니면 불쌍해서 그러는 거겠지. 같은 거짓길이 동병상련이려니. 김첨지는 은자를 집어들고 이빨로 물어보았습니다. 진짜 은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지요. 은자의 이빨 자국이 살짝 패이자 김첨지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떡값치고는 후하게 주는구먼. 좋아, 그럼 이번 한 번만 봐주지. 김첨지가 손짓하자 사원들이 사내아이를 놓아주었습니다. 사내아이는 비틀거리며 동생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여인이 두 아이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일어설 수 있겠느냐? 사내아이가 피범벅이 된 얼굴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감사와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인이 말을 잘랐습니다. 말은 나중에 하자. 우선 이 자리를 뜨는 게 좋겠다. 여인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군중을 헤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사내아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여인을 따라갔고 계집아이는 오라버니의 옷자락을 붙잡은 채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종로 뒷골목, 그것도 가장 으슥한 구석에 자리한 단칸방이었습니다. 방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누추한 곳이었지 뭡니까. 겨우 두어 평 남짓한 공간에 솥단지 하나, 낡은 이불 한 채, 그리고 바느질 도구가 담긴 광주리가 전부였습니다. 천장은 군데군데 뚫려 있어서 비라도 오면 물이 새들 것 같았고 벽은 흙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창호지문은 찢어진 곳을 종이로 덧대어 붙여놓았지만 여전히 바람이 스스스 들어왔지요. 여인이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두 아이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인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서 기다려라. 물을 데워서 상처부터 씻겨줘야겠다. 사내 아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성함이라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여인이 불을 지피다 말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박씨라고 한다. 박연주. 하지만 본가는 묻지 마라. 이미 다 잃어버린 것들이니까. 여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사내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숨겨야 할 것이 많은 처지였기 때문이지요. 물이 데워지자 박 씨는 헝겊을 적셔 사내 아이의 얼굴을 조심조심 닦아주었습니다. 피가 닦여나가자 아이의 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 아이, 얼굴을 보니 예사 집안 자식이 아니구나. 피투성이라 몰랐는데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특히 눈매가 예리하면서도 총기가 넘쳤지 않겠어요? 오래 굶어서 보리 쪽 들어가긴 했지만 조금만 살을 찌우면 서울 안양반집 도련님 못지않게 잘생긴 얼굴이 될 터였습니다. 계집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내자 백옥같이 하얀 피부와 맑은 눈동자가 드러났습니다.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선녀 같았지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너희 이름은 무엇이냐? 사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준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동생 서연입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본관을 숨기라고 했으니 아이들도 성을 숨기는 것이 당연했지요. 서준이 서연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박 씨가 상처에 약초를 지시겨 발라주며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냐? 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오라버니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침내 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1년 전에.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이어가려다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남편을 잃고 시댁에서 쫓겨난 아픈 과거가 있었기에 남의 상처를 함부로 건드리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박 씨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서준은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년 동안 동생을 지키느라 울지도 못하고 버텨왔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 뭡니까? 박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서 자거라. 내일 아침 죽이라도 끓여줄 테니 배불리 먹고 갈 곳을 정하도록 해라. 서준이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어찌 은인의 집에서 더 폐를 끼칩니까? 오늘만 신세지겠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밤중에 너희 둘이 어디로 간단 말이냐? 거리에서 자다가 포졸들한테 잡혀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무 말 말고 오늘은 여기서 자거라. 박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준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희님께서는 왜 저희를 도와주신 건가요? 저희는 아무것도 갚을 게 없는데요. 박 씨가 잠시 멈칫하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1년 전에 너희와 비슷한 처지였단다.
서준과 서연이 고개를 들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제일 가는 약재상 경화당의 큰 며느리였다. 시집 올 때는 가마를 타고 왔고 혼수도 넉넉하게 해갔지. 하지만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단다. 그런데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그리고 시동생이 나를 남편 잡아먹은 재수 없는 년이라며 몰아세웠지. 내가 들어오고 나서 남편이 죽었으니 내 탓이라는 거였어. 서준과 서연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혼수며 폐물은 다 빼앗기고 한겨울에 속옷바람으로 쫓겨났단다. 친정으로 가보았지만 친정도 이미 몰락해서 오라비가 대문도 열어주지 않았어. 그렇게 떠돌다가 겨우 이 방을 얻어 남의 바느질품을 받아 품팔이로 연명하고 있지. 박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이더구나. 1년 전 내 모습이 갈 곳 없고 기댈 곳 없고 하늘 아래 의지할 사람 하나 없던 그때가 생각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서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반드시. 박 씨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고 뭐고 없다.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지. 나도 혼자 있으니 외롭고 쓸쓸했단다. 서연도 박 씨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좁은 방에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박 씨는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은 얇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한참을 지나 한밤중이 되었을 무렵 갑자기 서연이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오지 마세요. 서연이 몸을 떨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불이야. 집이 불타요. 검은 옷 사람들. 칼집에 붉은 용 2마리가 빛나요. 서연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서준이 재빨리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쉿, 서연아. 괜찮아. 오라버니 여기 있어. 악몽이야. 괜찮아. 서준이 동생의 등을 토닥이자 서연은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는 숨을 몰아쉬며 오라버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박 씨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붉은 용 2마리, 검은 옷 사람들, 불. 이 아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박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는 법이니까요. 자신도 시댁에서 당한 모욕을 이 아이들에게 다 말하지 않았듯이 박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이불을 더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벽에 기대어 앉아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참 신기한 인연이구나.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는데 하늘이 이 아이들을 보내주신 걸까? 박 씨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이 트고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박 씨는 먼저 일어나 솥에 쌀을 씻어 넣었습니다. 쌀독을 뒤져보니 쌀이 거의 바닥이 보였지 뭡니까? 한 움큼 남짓한 쌀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죽이 끓는 소리에 두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구나. 세수부터 하고 밥 먹자. 박 씨가 물동이에서 물을 떠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세수를 하고 바닥에 단정하게 앉았습니다. 박 씨가 죽을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묽은 죽이었지만 두 아이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음식이었지요. 많이 먹어라. 서준과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하게 죽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에 박 씨의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몫을 아이들 그릇에 더 덜어주었습니다. 나는 배가 안 고프다. 너희가 더 먹어라. 서준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은인께서 드셔야죠.
저희는 충분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어른이고 너희는 아직 자라는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더 먹어야 하는 게 맞다. 어서 먹거라. 그 따뜻한 말에 서연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이 울먹이며 죽을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그릇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 씨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 나와 비슷한 처지구나. 갈 곳 없고 기댈 곳 없고 하늘 아래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박 씨 자신도 1년 전 한겨울에 시댁에서 쫓겨났을 때 이 아이들처럼 떨고 울며 거리를 헤맸었습니다. 그때의 절망과 외로움이 아직도 생생했지요. 그때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건넸더라면 얼마나 고마웠을까.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서준아, 서연아. 두 아이가 고개를 들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너희가 갈 곳이 없다면 말이다. 박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랑 같이 지내지 않겠느냐? 방은 좁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셋이서 힘을 합치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구나. 서준과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희 같은 거지를 거두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박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거지나 다름없다. 경화당에서 쫓겨나 친정도 갈 데 없어서 이렇게 남의 바느질이나 해주며 연명하는 신세야.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지 무슨 은혜랄 것도 없다. 서준이 바닥에 이마를 찌울 듯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서연도 따라서 절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두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절은 그만하고 이제부터 우리 셋이서 가족처럼 지내자꾸나. 나는 자식이 없어 쓸쓸했고 너희는 부모가 없어 외로웠으니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거다. 며칠이 지나자 서준이 조심스럽게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은희님, 저희가 은희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박 씨가 깜짝 놀라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라니? 그건 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어머니나 다름없으신 분이십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서연도 박 씨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박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 없는 과부에게 이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날 어머니라 불러다오. 그날부터 세 사람은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낮에 남의 바느질을 해주러 나가고 서준과 서연은 집안일을 거들며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 지내니 그 어느 때보다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저녁이면 박 씨가 돌아오는 발소리에 아이들이 문을 열어주었고 묽은 죽이나마 함께 둘러앉아 먹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일이었지요. 며칠 후 박 씨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준과 서연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이라도 구경하고 싶다고 졸랐기 때문이지요. 장터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좌판이 늘어서 있었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오이장수, 생선장수, 비단장수들이 저마다 목청을 높여 손님을 불렀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먼지가 펑펑 날리는 통에 코끝이 매캐했지 뭡니까. 박 씨는 바느질 실을 사기 위해 자파상을 들렀습니다. 그런데 자파상 주인이 박 씨에게 조용히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박 씨댁 요새 약재를 좀 사서 되팔면 돈이 된다고 들었네. 바느질보다 훨씬 남는 장사라던데. 박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약재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약재는 감별하기가 까다롭다고 들었는걸요. 자파상 주인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말이야, 요새 한양 안에 병자가 많아서 약재 수요가 늘었다네. 시골 약초꾼들한테 싸게 사서
한양 안 의원들한테 비싸게 팔면 되는 거야. 중간에서 장사만 잘하면 하루에 100푼도 벌 수 있다더군. 내 아는 사람도 한 달 만에 쌀독을 가득 채웠다니까. 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루에 100푼이라니. 그 돈이면 쌀도 넉넉히 사고 아이들 옷도 해줄 수 있을 터였습니다. 지금처럼 묽은 죽만 먹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밥에 고깃국까지 끓여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럼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자파상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물론이지. 다만 약재 감별을 잘해야 해. 가짜를 잡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거든. 요새 간사한 약초꾼들이 백지 뿌리를 볶아서 천궁인 양속여 파는 일도 있다더군. 조심해서 장사하게. 박 씨는 마음을 굳히고 약재상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준과 서연이 뒤를 따랐습니다. 장터 한쪽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약초꾼들이 좌판을 펼쳐놓고 약재를 팔고 있었습니다. 온갖 뿌리와 나뭇가지, 말린 풀들이 광주리에 담겨 있었는데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박 씨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지 뭡니까. 황기니 당기니 하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물을 보고 구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박 씨는 한 약초꾼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이 청궁은 얼마요? 약초꾼이 대답했습니다. 청궁 한 근에 50푼입니다. 올해 막 해온 것이라 질 좋은 거라 싸게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 가면 60푼도 받을걸요. 박 씨는 청궁 뿌리를 집어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색깔도 진하고 크기도 제법 컸습니다. 박 씨는 약재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걸 한양 의원에 팔면 한 근에 100푼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럼 50푼이 남는 거잖아. 10근만 사면 500푼이고 그럼. 박 씨가 막 돈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뒤에서 서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돌려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눈빛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박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 약재 사시면 안 됩니다. 박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서준이 청궁 뿌리를 집어 코에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들이마셨다가 다시 한번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이건 가짜입니다. 약초꾼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뭐? 가짜? 이 어린 것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직접 산에서 캔 청궁인데 감히. 하지만 서준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청궁이 아니라 백지 뿌리입니다. 백지를 캐서 볶은 다음 진흙물에 담가 색을 내고 청궁처럼 위장한 겁니다. 청궁 특유의 향은 나지 않고 대신 볶은 냄새와 흙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서준이 뿌리 끝을 조금 떼어내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잠시 후 뱉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맛도 다릅니다. 청궁은 맵고 쓴맛이 강한데 이건 그냥 쓰기만 하고 매운맛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사시면 속는 겁니다. 박 씨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서준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지 그 어린 나이에 약재의 진위를 냄새와 맛만으로 가려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약초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이 탄로난 것이지요. 이 이놈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약초꾼이 서준을 향해 욕지거리를 하려는 순간 옆 자판에 다른 약초꾼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박서방. 그 아이 말이 맞소. 나도 아까부터 당신 청궁이 수상하다 싶었는데 역시 가짜였구먼. 당신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지.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가짜 약재를 팔다니. 저런 파렴치한. 저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하네. 약초꾼은 황급히 짐을 싸들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박 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아, 너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서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냄새와 맛으로 약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셨거든요. 서준은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왜 그런 것을 배웠는지는 말할 수 없었지요. 박 씨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재주가 있었다니. 그렇다면 박 씨는 서준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서준아, 그럼 내가 다른 약재들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릴 수 있겠느냐?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대부분의 약재는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맛도 보면 됩니다. 박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그럼 서준아, 내가 어미를 좀 도와주겠느냐? 어미가 약재 장사를 해볼 텐데 내가 진짜와 가짜를 가려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구나. 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어머니를 도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서연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와, 오라버니 대단해. 그날부터 박 씨의 약재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는 서준을 데리고 장터를 돌아다니며 약초꾼들에게서 약재를 샀습니다. 서준이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며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면 박 씨는 그 중에서 질 좋고 값싼 약재만 골라서 샀지요. 처음에는 약초꾼들이 어린아이가 감별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저 꼬맹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서준이 정확하게 약재의 진위를 가려내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가 신동이로구나. 냄새만 맡고 어찌 저리 정확히 아는고. 소문이 퍼지자 이번에는 약초꾼들이 오히려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박댁, 우리 약재 좀 봐주시오. 진짜가 맞으니 안심하고 사가시오. 서준이 확인해준 약재만 사겠다는 의원들도 생겨났습니다. 박댁이 파는 약재는 믿을 수 있어. 가짜가 하나도 없거든. 박 씨의 약재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아침에 싸게 사서 오후에 비싸게 팔면 하루에 100푼에서 200푼까지 남는 날도 있었으니 보름 만에 쌀독은 쌀로 가득 찼고 아이들에게 새 옷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쌀밥에 고깃국까지 차려놓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 씨가 고기를 서준과 서연 그릇에 듬뿍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거라. 다 서준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여전히 죽만 먹고 살았을 거다. 서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서연이 오라버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는 정말 대단해요. 박 씨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셋이서 도란도란 밥을 먹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일이었지요. 며칠 후, 이번에는 서연의 재능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가 장터에 갔다가 어느 서화 좌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화원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지요. 와, 참 잘 그렸구나. 박 씨가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서연이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의 눈이 그림의 붓터치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림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후 서연은 방 한구석에서 무언가에 몰두했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뭐하니? 서연이 돌아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어요, 어머니. 박 씨가 다가가 보니 서연이 낡은 종이 조각에 수치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지 뭡니까? 이게 아까 장터에서 본 그 그림이잖니. 서연이 그린 그림은 장터에서 본 화원의 그림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붓터치, 구도, 심지어 세세한 묘사까지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거냐?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번 본 그림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릴 수도 있고요. 할아버님께서 그림을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박 씨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도 범상치 않은 재주가 있었구나. 박 씨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서 장터에서 팔아볼까? 내 실력이면 충분히 팔릴 것 같구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돈을 벌고 싶어요. 다음 날부터 서연은 그림을 그려 장터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서연의 그림을 보고는 깜짝 놀랐지 뭡니까? 세상에, 이게 10살짜리가 그린 그림이라고? 붓터치가 얼마나 정교한지 화원 못지않네. 서연의 그림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매화 그림, 난초 그림, 대나무 그림. 서연이 그리는 그림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샀습니다. 저 아이 그림을 사두면 나중에 값이 오를 거요. 천재 화가의 어린 시절 그림이란 말이요. 서연의 그림 한 점이 10푼, 20푼, 심지어 50푼까지 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제 박 씨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준의 약재 감별로 박 씨가 장사를 하고 서연의 그림으로 돈을 벌고 셋이서 힘을 합치니 한 달에 수천 푼씩 모을 수 있었지요. 그렇게 보름쯤 더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가 장터에서 약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재가 특별한 포장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 이번 약초꾼은 포장도 제대로 하는구나. 박 씨가 포장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두툼한 한지에 붉은 글씨로 경화당이라고 쓰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붉은 인주로 찍힌 낙관이 있었습니다. 두 마리 용이 붉은 여의주를 마주보고 다투는 형상. 쌍용 문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문양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하필이면. 박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경화당, 내가 쫓겨난 그 집 약재로구나. 참, 기분은 더럽지만 약재는 약재니까 쓸 수밖에. 아무튼 이 문양은 보기도 싫구나. 박 씨는 투덜거리며 포장지를 벗겨내고 약재를 꺼냈습니다. 시댁에 대한 나쁜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래도 약재 자체는 쓸 수 있는 것이니 버릴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지켜보던 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문양, 쌍용 문양. 1년 전 집을 불태우고 할아버지를 끌고 갔던 검은 옷 자객들의 칼집에 새겨진 바로 그 문양이었습니다. 서준의 머릿속에서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뒤덮고 할아버지께서 끌려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시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지요. 내가 역적이 아니다. 누명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그리고 자객들의 칼집에 번뜩이던 붉은 쌍용 문양. 서준은 그 문양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경화당이 우리 집안을 멸문시킨 것인가? 서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경화당 며느리셨다고. 서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구해주신 은인이었습니다. 자신과 서연을 목숨처럼 아껴주시는 분이었지요. 하지만 그 어머니의 시댁이 우리 집안을 멸문시킨 원수라니. 아니야. 어머니는 그 집에서 쫓겨나셨잖아. 어머니도 그들의 피해자야. 어머니는 우리 편이야. 서준은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박 씨가 서준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서준아, 왜 그러니?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얗니? 어디 아프니? 서준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서준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가슴속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경화당, 반드시 알아내겠어. 내 놈들이 우리 집안에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그날 밤
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서연이 편히 자고 있었고 어머니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를 해야 한다는 마음과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뒤엉켜 괴로웠지요. 하지만 서준은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알아보자. 어머니와 서연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세 사람의 일상은 평화롭게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날마다 장터에 나가 약재 장사를 했고 서준은 어머니를 도와 약재를 감별했으며 서연은 그림을 그려 팔았습니다. 비록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 지내니 그 어느 때보다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저녁이면 어머니가 돌아오는 발소리에 아이들이 문을 열어주었고 묽은 죽이 아닌 제대로 된 밥상을 받아놓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일이었지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평화란 없는 법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고 행복이 찾아오면 시련도 함께 따라오는 법이지요. 머지않아 그들의 평화는 산산조각 날 것이었고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좁은 단칸방 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어둠 속 어딘가에서는 그들을 향한 불길한 시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약재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서준이 약재를 감별해주고 서연이 그림을 팔아주니 한 달 사이에 단칸방 구석에 쌓인 돈주머니가 두둑해졌지요. 아침마다 쌀밥을 지어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가끔은 고기까지 사서 국을 끓일 수 있었습니다. 서준과 서연에게 새 옷도 해입힐 수 있었고 박 씨 자신도 기운 자국투성이던 치마저고리 대신 깨끗한 옷을 장만할 수 있었지요. 장터 사람들도 이제는 박 씨를 알아보았습니다. 저기 박 씨 왔네. 오늘은 무슨 약재를 가져왔을까? 박 씨한테서 사면 틀림없어. 가짜가 하나도 없거든. 의원들도 이제는 경화당 대신 박 씨에게서 약재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파는 약재는 값도 싸고 질도 좋았으니까요. 게다가 서준이라는 신동아이가 직접 감별해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박 씨의 좌판 앞에는 늘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박 씨, 이 당귀 한 근만 주시오. 황기도 2근 주시오. 박 씨 약재는 믿을 수 있으니까. 박 씨는 웃으며 약재를 팔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마음도 흐뭇했고 무엇보다 두 아이가 제대로 된 밥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법입니다. 박 씨가 장터에서 약재를 팔 때마다 멀찌감치서 지켜보는 눈길이 있었습니다. 경화당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지요. 저 과부 좀 보시오. 장사가 제법 잘 되는 모양이구먼. 손님들이 저렇게 줄을 서다니. 우리 경화당 손님들이 다 저리로 가고 있소. 경화당 사원들은 박 씨의 장사 모습을 빠짐없이 지켜보고는 저녁마다 주인 조만석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주인 날이 요새 장터에서 박 씨라는 과부가 약재 장사를 한답니다. 경화당의 사원이 조만석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조만석은 장부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50줄에 접어든 나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매서운 독수리처럼 날카로웠지요. 과부? 그게 우리 경화당과 무슨 상관이냐? 그게 그 과부가 파는 약재가 전부 진품이라 소문이 자자합니다. 게다가 값도 우리보다 쌉니다. 요새 의원들이 박 씨한테 약재를 사간다고 합니다. 우리 경화당 매상이 지난달보다 3할이나 줄었습니다. 조만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붓을 탁 하고 내려놓으며 입술을 비틀었지요. 뭐, 감히 우리 경화당 장사에 회방을 놓는다는 거냐? 경화당은 한양에서 제일 가는 약재상이었습니다. 왕실의 약재를 독점 공급할 정도로 권세가 대단했고 한양 안 약재 장사의 절반은 경화당이 차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과부 하나가 나타나서 장사를 망치고 있다니 조만석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알아보니 그 박 씨라는 과부 곁에 어린 사내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약재 감별을 한다고 합니다.
냄새만 맡고도 진짜와 가짜를 가려낸다지 뭡니까? 장터 사람들이 그 아이를 신동이라고 부른답니다. 조만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약재 감별을 한다고? 허튼 소리 말고 그 과부 뒷조사를 해봐라. 틀림없이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을 게다. 약재를 헐값에 파는 것도 이상하고 어린아이가 감별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필시 무슨 속임수를 쓰고 있을 게야. 며칠 후 사환이 다시 보고를 올렸습니다. 주인 날이 그 박씨라는 자는 종로 뒷골목 단칸방에 삽니다. 두 아이와 함께 사는데 남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서준, 서연이라고 부른답니다. 조만석은 박씨라는 이름을 듣고도 자신의 며느리였던 그 박씨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1년 전 한겨울에 내쫓았던 며느리가 아직 살아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설령 살아있다 해도 그렇게 초라한 과부 차림으로 장터에서 약재 장사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게다가 조만석의 눈에 천한 백성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였으니 며느리를 알아볼리 만무했습니다. 거지 주제에 주제도 모르고 설친다. 전현을 혼내줘야겠어. 우리 경화당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조만석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인 날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간단하지. 전현이 판 약재에 문제가 있다고 누명을 씌우면 돼. 약재 장사는 신용이 생명이니 한번 의심을 받으면 다시는 장사를 못하게 될 거야. 하지만 박 씨가 파는 약재는 모두 진품이라고 소문이. 조만석이 탁자를 탁 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라는 거 아니냐? 진품을 가짜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사환이 황급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인 날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경화당의 사환은 양반집 행색으로 변장을 하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의원이 써준 것처럼 꾸민 약재 목록을 들고 있었지요. 박 씨가 평소처럼 장터에 나와 약재를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박 씨 맞습니까? 낯선 사내가 박 씨 앞에 섰습니다. 행색으로 보아 양반집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북촌에 사는 김진사 댁 사환입니다. 주인 나리께서 급한 병환이 드셨는데 박 씨 약재가 좋다고 소문을 들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박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약재가 필요하신가요? 사환이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의원이 이 약재들을 구해오라 했습니다. 당귀, 청궁, 백작약. 여기 적힌 대로 한 첩씩 지어주십시오. 주인 나리께서 급하시니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씨는 종이를 받아보고 약재를 골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 옆에서 하나하나 냄새를 맡으며 확인해 주었지요. 어머니, 이 약재들은 모두 진품입니다. 안심하고 파르셔도 됩니다.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약재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모두 질 좋은 약재들이니 안심하고 쓰십시오. 주인 나리 병환이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사환이 약재를 받아들고 돈을 치렀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인사를 하고는 황급히 사라졌지요. 박 씨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급한 병자가 생겨서 약재를 급히 구하러 온 것이려니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사환은 박 씨에게서 산 약재를 경화당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조만석의 지시대로 약재 봉지 안에 독초를 몰래 섞어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포장을 해서 마치 박 씨가 판 그대로인 것처럼 꾸몄지요. 이제 이걸 관아에 가져가면 되는 거지? 조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김진사한테 미리 부탁을 해뒀으니 김진사가 이 약을 먹고 탈이 났다고 관아에 고발할 거다. 그럼 박 씨는 독을 판 죄로 잡혀갈 게야. 주인 날이 정말 기가 막힌 계략이십니다. 조만석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일로 저 과부는 완전히 끝장날 거야. 다시는 약재 장사에 발도 못 붙일걸. 이틀 후 박 씨가 평소처럼 장터에서 약재를 팔고 있는데 갑자기 관아의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저기 있는 박 씨라는 여자를 잡아라. 포졸들이 박 씨를 둘러쌌습니다. 박 씨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포졸 두목이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이 판 약재를 먹고 김진사 댁 주인 나리가 중독되어 쓰러졌다. 독을 판 죄로 잡아가겠다. 박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아닙니다. 제가 판 약재는 모두 서준이가 확인한 것들입니다. 독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하지만 포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려 했지요. 서준이 달려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으십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약재들은 모두 진짜였고 독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졸이 서준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꺼져라, 꼬맹이.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증거가 엄연히 있는데 무슨 소리냐? 서연이 울면서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두 아이를 바라보며 애타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꿋꿋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지요. 서준아, 서연아, 걱정하지 마라. 어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금방 돌아올 게다.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거라. 포졸들이 박 씨를 끌고 갔습니다. 박 씨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두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박 씨가 독약을 팔았다지 뭡니까? 세상에 겉보기에는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역시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야. 저 과부가 약재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욕심이 과해서 그랬나 보지. 서준과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요. 그날 밤 서준과 서연은 텅 빈 단칸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가 너무나 휑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저녁밥을 차려줄 사람도 없었지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어떡해요? 어머니가 끌려가셨어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하셨는데. 서준이 서연의 어깨를 꼭 붙잡았습니다. 서준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동생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서준이 동생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울지 마, 서연아. 우리가 어머니를 구해야 해. 하지만 어떡해요? 우리는 어린아이일 뿐인데. 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건 분명 함정이야. 누군가 일부러 어머니를 모함한 거야. 우리가 판 약재는 내가 직접 확인했어. 독이 들어갈 리가 없어. 분명 누군가 약재를 바꿔치기 했거나 독을 섞어 넣은 거야. 서준은 그날 김진사 댁 사환이라던 사내를 떠올렸습니다. 그 사내가 약재를 사간 후 이틀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분명 그 사내와 관련이 있을 터였지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관아에 가서 그 약재를 직접 확인해 봐야 해. 내가 냄새를 맡으면 알 수 있을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라버니, 저도 도울게요. 우리 힘을 합쳐서 어머니를 꼭 구해요. 서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힘을 합쳐서 어머니를 꼭 구하자. 어머니는 우리를 구해주셨잖아.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구할 차례야. 두 아이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관아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계실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서준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모함한 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밝혀내겠어. 그리고 어머니를 구해내겠어. 밤은 깊어갔지만 두 아이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서준과 서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경화당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새벽 일찍 서준과 서연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독약을 팔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구경꾼들이 재판을 보러 온 것이지요. 저 박 씨라는 과부가 오늘 신문을 받는다지? 그러게. 독약을 팔아서 양반을 죽일 뻔했다던데. 허허, 사람 참 알다가도 모르는 거야. 겉으로는 그렇게 착해 보이더니. 서준과 서연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아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박 씨가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박 씨의 모습은 하루 만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지요. 한쪽에는 김진사라는 양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푸르스름하니 정말 중독된 것처럼 보였지요. 사또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박 씨라는 자냐? 그렇습니다. 사또나리. 내 놈이 판 약재를 먹고 김진사가 중독되었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박 씨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독을 판 적이 없습니다. 제가 판 약재는 모두 제 아들이 직접 감별한 것들입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김진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오해라니. 내가 내 놈이 준 약을 먹고 이 모양이 되었는데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김진사의 사환이 약재 봉지를 꺼내 사또 앞에 바쳤습니다. 사또 나리, 이것이 박 씨에게서 산 약재입니다.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안에 독초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또가 약재 봉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이 약재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박 씨가 절규했습니다. 사또나리, 저는 정말 그런 약재를 판 적이 없습니다. 제 아들을 불러주십시오. 아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나리, 제가 어머니가 판 약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 약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꼬맹이가 뭘 안다고. 겨우 12살밖에 안 보이는데. 사또가 서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뭘 확인한다는 게냐? 내가 약재를 아느냐? 서준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사또나리. 저는 약재의 진위를 냄새와 맛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 약재를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사가 비웃었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약재를 안다고. 사또나리,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저 과부를 당장 처벌하십시오. 하지만 사또는 서준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좋다. 한번 해보거라. 하지만 만약 거짓말을 하면 내 놈도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알겠습니다. 사또나리. 아전이 약재 봉지를 서준 앞에 놓았습니다. 서준은 봉지를 열고 약재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당귀, 청궁, 백작약.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약재들이었지요. 서준은 먼저 약재들의 냄새를 하나하나 맡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들이마셨다가 다시 맡았습니다. 관아 안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준을 지켜보았지요. 한참 후 서준이 눈을 뜨고 한 약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것은 청궁처럼 보이지만 청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속에 서준이 약재 더미를 살살 뒤지더니 작은 풀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초입니다. 이것은 낭독이라는 독초인데 조금만 먹어도 복통과 구토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봐라, 독초가 들어있지 않느냐? 저 과부가 독을 판 게 맞다. 하지만 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독초는 나중에 섞어 넣은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서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드린 약재에는 이런 독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봉지의 매듭을 보십시오. 이 매듭은 한번 풀렸다가
다시 묶은 흔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매듭을 묶지 않으십니다. 서준이 봉지에 매듭을 풀어 보였습니다. 확실히 매듭이 2번 묶인 흔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 독초의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이 독초는 아주 최근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에 꺾은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이틀 전에 이 약재를 팔았다면 독초도 그때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 독초는 그보다 훨씬 나중에 꺾은 것입니다. 사또가 놀란 얼굴로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느냐? 독초가 꺾인 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냄새로 알 수 있습니다. 신선한 풀과 오래된 풀은 냄새가 다릅니다. 이 독초는 어제나 오늘 꺾은 것입니다. 서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제가 이 약재를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이가 미쳤나? 독초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먹는다는 거야? 하지만 서준은 당당했습니다. 서준은 독초를 제외한 다른 약재들을 집어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서준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약재를 뱉어냈습니다. 보십시오. 독초를 빼면 이 약재들은 모두 무해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나중에 독초를 섞어 넣은 것입니다. 사또가 탁자를 쿵 치며 말했습니다. 기가 막히는구나. 이 어린 나이에 어찌 이리 정확히 가려내느냐.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아니, 그게. 사또가 김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김진사, 내 놈이 거짓 고발을 한 것이냐? 아닙니다. 저도 그 약을 먹고 정말 배가 아팠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김진사께서 정말 배가 아프셨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드린 약재 때문이 아닙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이다. 이 아이의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박씨, 내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 당장 풀어주거라. 감사합니다. 사또나리. 박씨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서준과 서연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서준아, 서연아. 세 사람이 꼭 껴안았습니다. 박씨는 두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서준이가 어미를 구했구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 아이가 대단하구나. 신동이 따로 없어. 박씨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거야. 박씨와 서준, 서연이 관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아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틈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조항규였습니다. 조항규는 아버지 조만석의 명령으로 관아에 와서 박씨가 처벌받는 모습을 확인하러 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뜻밖에도 박씨가 무죄로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아버님께서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조항규가 박씨를 자세히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여자. 설마. 박씨는 누추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얼굴 윤곽은 분명히 낯이 익었습니다. 형수? 아니, 그럴 리가. 형수는 1년 전 겨울에 쫓아냈는데 설마 아직 살아있었어? 조항규는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분명 자신의 형수 박연주였습니다. 세상에, 형수가 아직 살아있었다니. 조항규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야 했지요. 조항규가 헐레벌떡 경화당으로 돌아와 조만석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 과부년 처벌받는 것은 확인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과부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조만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죄라고? 어떻게 된 거냐? 그 과부의 아들이라는 아이가 약재를 감별해서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사또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과부를 풀어줬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조만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망가진 것이지요. 아버님,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 그게 뭐냐? 조항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과부가 형수님입니다. 뭐? 조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과부가 누구라고? 형수님, 박연주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형수님이었습니다. 조만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년 전 한겨울에 내쫓았던 며느리가 아직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장터에서 약재 장사를 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그년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조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그년을 데려오너라.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 후 경화당의 사원들이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박 씨, 우리 주인 나리께서 당신을 찾으신다. 박 씨는 누가 자신을 찾는지 몰랐지만 사원들이 눈을 가린 채 강제로 박 씨를 경화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박 씨가 경화당의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만석이었습니다. 자신을 한겨울에 쫓아낸 바로 그 시아버지였지요. 조만석도 박 씨를 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박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만석을 쏘아보았을 뿐이지요. 1년 전 내가 내년을 쫓아냈는데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었구나. 질긴 목숨이로구나. 박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원망하시는 것처럼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조만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약재 장사를 하고 있었구나. 소박 맞은 며느리 주제에 말이지. 우리 경화당의 체면을 생각은 하느냐? 박 씨가 비웃었습니다. 경화당의 체면이요? 저를 쫓아내신 분께서 무슨 체면을 말씀하십니까? 감히. 조만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년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박 씨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1년 전 그날 이후로 시아버님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만석은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다니 참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이미 관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사람들의 동정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좋다. 오늘은 이만 가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우리 경화당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다. 박 씨는 아무 대답 없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등 뒤로 조만석의 음흉한 시선이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화당에서 박 씨와 조만석이 차갑게 재회한 후 며칠간은 평온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장터에 나가 약재를 팔았고 서준과 서연도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가 벗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지요. 박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 저런 음모를 당하고도 꿋꿋하게 일어서다니.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박 씨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봤어? 저 어린 나이에 약재를 그렇게 정확히 가려내다니 신동이 따로 없지 뭡니까? 박 씨는 고맙다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조만석과의 재회 이후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지요. 밤마다 꿈속에서 조만석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무언가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조만석은 경화당 창고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원 하나가 들고 온 종이 뭉치였는데 그중 하나가 그림이었지요. 주인 나리, 이것은 장터에서 주워온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그림을 팔다가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조만석은 무심코 그림을 펼쳐보았습니다. 별 관심 없이 훑어보려던 참이었는데 그 순간 조만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림은 매화가지에 앉은 까치를 그린 것이었는데
붓터치가 매우 정교하고 섬세했습니다. 희고 가는 매화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듯했고 까치의 깃털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조만석이 놀란 것은 그림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이 화풍은 조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 그림의 화풍은 조만석이 아주 잘 아는 화풍이었습니다. 1년 동안 잊으려 애썼지만 잊을 수 없었던 그 화풍. 바로 1년 전 자신이 역적으로 몰아 멸문시킨 한정승의 화풍이었지요. 한정승은 약재 관리뿐만 아니라 서화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특히 매화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 화풍은 300년 동안 한씨 가문에 내려오는 독특한 기법이 있어서 한 번 보면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지요. 가느다란 가지를 그리는 방법, 꽃잎을 점으로 찍는 기법, 새를 배치하는 구도까지 모든 것이 한정승 그 노인네의 그림과 똑같았습니다. 이 그림, 한정승의 화풍과 똑같아.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재현했어. 조만석은 그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림이 바들바들 흔들렸지요. 설마 한정승의 후손이 아직 살아있는 건가? 분명히 모두 죽었다고 보고받았는데. 조만석은 1년 전 한정승 일가를 멸문시킬 때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자들을 모조리 베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사원들이 모두 처리했다고 보고를 올렸지요. 하지만 지금 이 그림을 보니 혹시 누군가 빠져나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만석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당장 알아봐라. 어느 아이가 그렸는지, 어디 사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모조리 낱낱이 조사해. 한 가지도 빠뜨리지 말고. 예, 주인날이. 사환이 황급히 나가고 조만석은 그림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볼수록 한정승의 그림과 똑같았지요. 제기랄. 설마 내가 놓친 건가? 며칠 후 사환이 숨을 헐떡이며 보고를 올렸습니다. 주인날이 알아냈습니다. 이 그림은 박 씨의 딸이 그린 것입니다. 박 씨의 딸? 조만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서연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10살쯤 되어 보이고 오라버니 서준이와 함께 박 씨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장터에서 그림을 팔아 생계를 돕는데 사람들이 그 아이의 그림 솜씨를 칭찬하더랍니다. 10살. 서준이와 서연이. 조만석은 재빨리 계산을 했습니다. 1년 전 한정승이 멸문당할 때 한정승의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장손 한서준이가 13살, 손녀 한서연이가 11살이었지요. 그렇다면 지금 나이로 치면 14살과 12살. 아니, 오래 굶주려서 나이보다 어려 보일 수도 있으니 지금 12살과 10살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설마 박 씨가 거두고 있는 아이들이 한정승의 손주들인가? 조만석은 즉시 더 자세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약재상들이 기억하기를 박 씨의 아들 서준이가 약재를 감별할 때 쓰는 방법이 한정승이 쓰던 방법과 똑같다는 것이었지요. 약재를 코에 대고 깊이 들이마시는 방법, 혀끝으로 맛을 보는 방법, 손끝으로 질감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한정승의 비전 기법과 일치했습니다. 주인날이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 그 남매가 처음 박 씨에게 거두어졌을 때가 1년 전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한정승 가문이 멸문당한 바로 그때입니다. 조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인날이 제가 옛날 한정승 댁에서 일하던 하인을 찾아냈는데 그 하인이 남매의 얼굴을 보고 틀림없이 한정승 대사원의 손주들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조만석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탁자 위의 벼루가 덜컹 소리를 내며 흔들렸지요. 기어이 씨가 남아있었구나. 내가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조만석은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그 아이들을 자신의 며느리가 거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내 며느리가 한정승의 손주들을 거두고 있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조만석은 곧바로 박 씨를 다시 불러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박 씨는 또다시 경화당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원들이 훨씬 더 거칠게 박 씨를 대했지요. 팔을 세게 붙잡아 끌고 갔고 박 씨가 저항하려 하자 밀쳐서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조만석이 차갑게 박 씨를 맞았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또 오게 되었구나, 며느리. 박 씨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넘어졌던 무릎을 털며 일어서서 조만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무슨 일로 저를 또 부르신 겁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누명을 씌우려 하십니까? 조만석이 서연의 그림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림이 펄럭이며 떨어졌지요. 이게 뭐냐? 박 씨가 그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연이가 그린 매화 그림이었지요. 어떻게 시댁에 이 그림이 있는 걸까요? 이건 제 딸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조만석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섬뜩한 미소가 번졌지요. 내 딸? 며느리, 너는 내가 거두고 있는 그 아이들이 누군지 정말 모르느냐? 박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준이와 서연이는 제 자식입니다. 자식? 그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며느리, 그 아이들의 진짜 정체를 알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깨닫게 될 게다. 조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 씨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 발걸음이 박 씨의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지요. 그 아이들은 역적 한정승의 손주들이다. 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뭐라고요? 1년 전 영모를 꾀하다 멸문당한 한정승이라는 늙은이가 있었지. 사원부 대사원이었던 그 늙은이 말이야. 왕실 약재를 300년 동안 독점하며 호의호식하던 그 늙은이가 영모를 꾸몄다가 들통나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어. 조만석이 박 씨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이의 손주 2명이 도망쳤다는 소문이 있었지. 바로 내가 거두고 있는 그 서준이와 서연이라는 것들이야. 나이도 맞고 얼굴도 맞고 무엇보다. 조만석이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그림의 화풍이 한정승의 화풍과 똑같아. 그리고 내 아들이 약재를 감별하는 방법도 한정승의 비전 기법과 똑같지.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지요. 서준이와 서연이가 역적의 손주라니. 아니, 역적이 아니라 누명을 쓴. 박 씨는 서준과 서연이 밤마다 악몽을 꾸며 떨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이가 불이야. 검은 옷 사람들. 이라고 중얼거리던 모습. 서준이가 동생을 꼭 끌어안으며 괜찮아, 괜찮아라고 토닥이던 모습. 그 아이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던 거구나.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조만석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뭡니까? 조만석이 자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한정승을 역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나다. 뭐라고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만석은 태연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한정승을 역적으로 만들었지. 그 늙은이가 왕실 약재 독점권을 쥐고 있었거든. 300년 동안 한씨 가문이 왕실 진상 약재를 독점해 왔는데 나는 그것을 빼앗고 싶었어. 그래서 계획을 세웠지.
한정승이 역모를 꾸민다는 증거를 완벽하게 만들어냈어. 왕에게 바칠 약재에 독을 넣으려 한다는 문서도 위조했고 역모에 가담한 신하들의 명단도 만들었지. 물론 전부 거짓이었지만 누가 알았겠느냐? 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조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이,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이 사람이 이토록 악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시아버님께서 무고한 사람을 역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까? 그것도 온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시고. 조만석이 비웃었습니다. 무고하다니? 세상에 무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승자가 정의를 만드는 법이지. 나는 이겼고 한정승은 졌어. 그뿐이야. 그리고 덕분에 우리 경화당이 왕실 약재를 독점하게 되었지 않느냐? 내 놈도 그 덕을 봤을 텐데. 경화당 며느리로 호의호식하지 않았느냐? 박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과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요. 내가 그런 피로 물든 집안의 며느리였다니. 그리고 서준이와 서연이의 원수 집안에서. 박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지요. 조만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당장 내놓아라. 역적의 씨는 남겨두면 안 돼. 뿌리까지 뽑아야 해.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뭐? 그 아이들은 제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역모를 꾸몄다는 것도 시아버님께서 꾸며낸 거짓이 아닙니까? 그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절대로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조만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어리석은 년, 내가 역적의 자식들을 감싸면 내 놈도 죽는다. 역적의 공범으로 몰릴 거야. 상관없습니다. 박 씨가 조만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그 눈빛은 호랑이처럼 맹렬했지요. 저는 그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조만석은 이를 갈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릴 줄은 몰랐지요. 좋다. 내 놈도 함께 죽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지. 오늘 밤 내 놈과 그 아이들 모두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게다. 박 씨는 조만석을 노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박 씨는 경화당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지요. 옷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준과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하세요? 박 씨는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팔로 아이들을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서준아,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우세요? 박 씨는 눈물을 닦으며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너희가 누구인지 알았다. 서준과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희는 한정승 대사원의 손주들이구나. 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지요. 너희 할아버지를 역적으로 만든 사람이 내 시아버지라는 것이다. 경화당 주인 조만석이 너희 가문을 멸문시킨 원수란다. 서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쌍용 문양, 경화당, 어머니의 시댁,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 모든 것이 하나였던 것이지요. 어머니 시댁이 우리 원수였던 겁니까? 서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아프지도 않았지요. 박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내가 그 악마 같은 집안의 며느리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이런 고통을 준 사람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절대로 그자들한테 너희를 넘기지 않을 거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서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어머니는 잘못이 없으세요. 어머니도 그자들의 피해자이셨잖아요. 어머니도 쫓겨나셨잖아요. 서연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희를 구해주셨잖아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세 사람이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좁은 단칸방 안에 울려 퍼졌지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후에야 서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저희 때문에 어머니께서 위험에 처하시게 할 수는 없어요. 서준아, 저는 이제 알았어요. 경화당이 우리 원수라는 것을, 그리고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도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증거?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화당 뒷창고에 가보라고요. 거기에 우리 가문의 진짜 쌍용 도장과 증거 문서들이 숨겨져 있다고요.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 예.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예감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조만석이 자신을 모함하려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미리 증거들을 숨겨두셨던 거예요. 그날 한밤중 세 사람이 겨우 잠이 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준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던 것이지요.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 숨소리. 누군가 온다. 서준이 재빨리 어머니와 서연을 깨웠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일어나세요. 누가 왔어요?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달빛에 비친 칼날이 번쩍 빛났지요. 한정승의 손주들을 잡아라. 박 씨가 재빨리 두 아이를 뒤로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 자객 하나가 칼을 뽑아 박 씨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박 씨는 팔을 들어 막았지만 칼날이 팔을 베었지요.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서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씨는 피를 흘리면서도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객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온몸으로 막아서며 소리쳤지요. 내 아이들을 건드리려면 날 먼저 죽여. 내 놈들이 내 아이들을 해치려면 이 어미의 목숨을 먼저 가져가야 할 거야. 자객들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박 씨는 온몸으로 칼을 막아내며 아이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었지요. 서준아, 서연아, 뒷문으로 도망쳐. 어서. 하지만 어머니는 어서 가. 증거를 찾아야지. 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지. 어서. 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가자. 두 아이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온몸으로 자객들을 막아내며 아이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었지요. 칼에 베이고 주먹에 맞고 몽둥이에 맞으면서도 박 씨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박 씨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내 아이들. 그리고 마침내 박 씨는 힘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아이들은 도망쳤으니까. 아이들은 살았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준과 서연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어머니가 자객들과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아이는 뒤돌아볼 수 없었지요. 어머니께서 목숨을 걸고 지켜준 시간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어머니는 괜찮으실까요? 서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꼭 구할 거야. 그러려면 증거를 찾아야 해. 어서 가자. 두 아이는 경화당을 향해 달렸습니다. 달빛만이 그들의 길을 비춰주고 있었지요. 한밤중에 경화당은 고요했습니다. 사원들도 모두 잠든 시각이었지요. 서준과 서연은 담을 넘어 경화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소를 기억해냈습니다. 뒷창고 구석,
큰 항아리 뒤편이라고 하셨지요. 저기야 서연아. 두 아이는 조심조심 뒷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캄캄한 창고 안에는 온갖 약재 더미와 항아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준이 코로 냄새를 맡으며 길을 찾았지요. 이쪽이야. 가장 큰 항아리 뒤편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준이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문서 뭉치와 함께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쌍용 문양이 새겨진 도장.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야. 할아버지의 진짜 쌍용 도장이야. 서준은 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1년 만에 만지는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지요. 도장을 쥔 손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연도 문서들을 펼쳐보았습니다. 오라버니, 이것 좀 봐요. 이건 할아버지께서 쓰신 문서예요. 그리고 이건 조만석이 위조한 문서인 것 같아요. 문서 하나에는 할아버지의 진짜 필체로 왕실 약재관리 장부가 적혀 있었고, 다른 문서에는 서툴게 흉내낸 필체로 영모 계획이라고 쓰인 가짜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 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어.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경비를 서던 사환이 불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도둑이다. 도둑이 들었다. 서준과 서연은 문서와 도장을 품에 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환들이 뒤쫓아왔지만 두 아이는 재빨리 담을 넘어 도망쳤지요. 다음 날 새벽 서준과 서연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만석은 관아의 사또와도 친분이 있었지요. 보통 사또에게 고발한다고 해서 조만석 같은 권력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서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암행어사가 한양에 왔다던데. 정말?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 조심해야겠네. 암행어사. 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만약 암행어사에게 이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조만석을 처벌할 수 있을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암행어사가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준과 서연은 증거를 품에 안고 숨어 지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지만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어느 날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증거를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할아버지의 글씨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께서 쓰신 진짜 문서와 조만석이 위조한 가짜 문서를 비교해서 가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증명하는 새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서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할아버지의 진짜 글씨체를 보여주면 가짜 문서와 얼마나 다른지 확실히 알 수 있겠다. 서연은 종이를 구해다가 며칠 동안 할아버지의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쓰신 문서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따라 썼지요. 서연이 만든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친 한정승의 진짜 필체입니다. 조만석이 위조한 영모 문서와 비교해 보십시오. 획의 굵기, 글자의 간격, 붓의 압력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선치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습니다. 서연의 솜씨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것처럼 똑같았지요. 한편 박 씨는 자객들에게 붙잡혀 경화당 지하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박 씨는 죽지 않았습니다. 조만석이 아직 아이들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박 씨를 살려두고 미끼로 쓰려는 속셈이었지요. 박 씨, 내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말해라. 그럼 살려주마. 조항규가 지하 창고로 내려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고집센 년, 내 놈도 함께 죽고 싶은 게냐? 하지만 박 씨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지요. 며칠 후 한양 장터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내가 마패를 꺼내 들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암행어사가 정말로 나타난 것이었지요. 암행어사는 30대 정도의 젊은 선비였는데 그 눈빛만큼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과인이 한양에 온 것은 경화당 조만석의 죄를 밝히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경화당 조만석이라니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지? 바로 그때 서준과 서연이 암행어사 앞에 나섰습니다. 암행어사 나리, 저희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저희는 한정승 대사원의 손주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영모를 꾀하신 적이 없습니다. 조만석이 할아버지를 모함한 것입니다. 서준이 품에서 문서와 도장을 꺼내 암행어사에게 바쳤습니다. 암행어사는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것은 확실히 위조된 문서로구나. 필체가 다르다. 서연이 자신이 만든 비교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암행어사 나리,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저희 할아버지의 진짜 필체입니다. 조만석이 위조한 문서와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다릅니다. 암행어사는 서연의 문서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표정을 지었지요. 이 아이가 이렇게 완벽하게 재현했단 말인가? 저는 할아버지께서 쓰신 글씨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영모를 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암행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즉시 조만석을 잡아들이겠다. 그날 오후 암행어사는 경화당으로 향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과 군사들이 경화당을 포위했지요. 조만석은 태연하게 암행어사를 맞았습니다. 암행어사 날이 무슨 일로 저희 경화당을? 조만석, 내 놈을 체포한다. 뭐라고요? 무슨 죄로? 암행어사가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1년 전 내 놈이 한정승 대사원을 모함하여 역적으로 만들고 그 가문을 멸문시켰다. 그 증거가 여기 있다. 조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증거가 어디서? 내가 완벽하게 없앴는데. 한정승 대사원께서 미리 진짜 증거들을 숨겨두셨다. 그리고 그 손주들이 찾아낸 것이다. 조만석은 비틀거렸습니다. 저 역적의 씨들이 아직 살아있었단 말입니까? 역적이라니. 한정승 대사원은 역적이 아니다. 내 놈이 무고한 사람을 역적으로 만든 것이다. 암행어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조만석, 내 놈은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그 가문을 멸문시키고 왕실 약제를 불법으로 독점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내 아들 조항규도 같은 죄로 처단한다.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조만석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포졸들이 조만석과 조항규를 끌고 갔습니다. 조만석의 어머니 장씨도 함께 끌려갔지요. 암행어사는 경화당 지하창고에 갇혀있던 박씨도 구출했습니다. 박씨, 괜찮으신가? 박씨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있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서준이와 서연이는 걱정 마십시오. 두 아이는 무사합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이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박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서준과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준아, 서연아. 세 사람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너희가 무사해서. 어미는 괜찮단다. 박씨는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정승 대사원은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이다. 그 명예를 회복하고 몰수된 재산을 모두 돌려드린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준과 서연은 할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에 눈물을 흘렸지요.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조정에서는 서준에게 한정승 가문을 다시 일으키라는 명을 내렸고 경화당의 모든 재산도 서준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그 돈을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함께 이 돈을 쓰면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경화당 자리에 새로운 의원을 열어요. 이름은 박한 의원. 어머니의 성 박 씨와 저희 성한 씨를 따서요.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박 씨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며칠 후 경화당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박한 의원. 서준은 약재를 감별하며 환자들을 치료했고 서연은 그림을 그려 의원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박 씨는 환자들을 돌보며 정성껏 간호했지요. 박 씨, 정말 고맙소. 돈이 없어도 치료를 해주다니. 별 말씀을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당연하지요. 박한 의원의 소문은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찾아왔고 서준의 뛰어난 의술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지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의원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참 신기한 인연이다. 내가 너희를 거두었는데 내 시댁이 너희의 원수였다니.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희의 은인이세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살지 못했을 거예요. 서연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잖아요. 박 씨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란다. 피보다 더 진한 가족. 세 사람은 별을 보며 웃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 사람은 함께 가난한 백성들을 돕며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한정승 대사원도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손주들이 무사히 자라서 명예를 회복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말이지요. 그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박 씨 아시죠? 그 과부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지 뭡니까? 역적의 손주들을 거두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역적이라는 게 다 누명이었고 박 씨 시댁이 진짜 악당이었다지 않겠어요? 그런데 박 씨가 목숨 걸고 아이들을 지켰다더군요. 그래서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모두 행복하게 살게 됐다지 뭡니까? 정말 권선징악이 따로 없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악은 반드시 망하고 선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말이지요. 박 씨와 서준, 서연처럼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